살 좀 빼, 제발. 그래야 연애도 하고 재혼도 하지.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먼저 쉬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또 쪘어? 질문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화도 다 소진됐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놨어요. 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살이나 좀 빼. 그래야 재혼이라도 하지. 저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흘릴 눈물조차 숨어서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어느 특급 호텔 갈라 디너. 총지배인이 직접 나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 기다렸습니다. 이 호텔 로비 전체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전 남편이 있었어요. 저를 살쪘다고 버린 그 남자가 제가 설계한 공간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녁 10시였어요. 아이들 방 불이 꺼진 건 그로부터 20분 전이었습니다. 서윤아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반찬 4가지. 전부 자기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긴 미역국, 식어버린 두부조림, 아침에 삶아둔 계란 하나,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깍두기.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밥상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내가 만든 밥을 내가 혼자 먹는다는 것. 결혼 전에는 이런 외로움을 몰랐어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옆에 있을 때 더 깊어진다는 걸 35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는데 없는 것보다 더 혼자인 느낌. 그게 9년이었어요. 그 9년이 이 식어가는 미역국 한 그릇 앞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줄지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창문들 뒤에는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들 저녁을 같이 먹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혼자 식탁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에 뭐가 있든 지금 이 식탁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혁이었어요. 구두 소리가 먼저 들어왔고 코트를 벗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 발소리만으로 오늘 기분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짧고 무거운 소리, 빠르지 않고 느리지도 않은 딱 짜증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좋은 날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날이면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주방 앞에서 멈췄어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눈이 허리에 머물렀다가 팔뚝을 지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시선이 지나가는 경로가 매번 똑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게 관심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점수를 매기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먼저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또 쪘어?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냐고 묻는 것처럼, 밥이 됐냐고 확인하는 것처럼,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는 손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직접적인 모욕보다 더 깊이 들어왔어요. 대놓고 상처를 주면 그래도 맞서 볼 수 있거든요. 맞서면 싸움이 되고 싸우면 적어도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당연하게 말해버리면
화를 내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게 가장 나빴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릇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화도 다 소진됐어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처음엔 눈물도 났고 말도 했었죠. 나도 애 낳고 힘들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댁 챙기느라 내 시간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 수십 번 경험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이 닫혀요. 억울하다는 감정도 분노도 전부 어딘가로 가라앉습니다.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되는 게 꺼지는 느낌인데 그걸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민혁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틀었어요. 채널을 두세 번 돌리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아무렇지 않게.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유나를 향한 말인지 혼잣말인지도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상을 읊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나빴어요. 나한테 직접 하는 말이면 반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허공에 던지는 말은 어디에도 닿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 떠 있으니까요. 유나는 물을 틀었어요.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손등이 까칠하게 튼 채로 그릇을 닦았어요. 겨울마다 그랬어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보습크림을 바를 새도 없이 자고 일어나면 손이 터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조금씩 하얘지고 있다는 걸 유나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물소리가 없었으면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래서 물을 세게 틀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소리들을 덮기 위해서. 추석이 지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댁 마당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민혁이 앞줄에 서면서 유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턱을 뒤쪽으로 아주 살짝 까딱했을 뿐이었죠.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였습니다. 시동생이 카메라를 들고 다들 모여요 하는 사이에 아주 빠르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유나는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채 한 발 물러섰어요. 웃음을 유지한 채로.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프면서 웃는 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니까 더 크게 웃어야 하는 그 순간들이.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사진 속에서 유나의 얼굴은 반쯤 잘려 있었어요. 9년의 결혼 생활이 이 남자 눈에 어떻게 보여왔는지를 그 사진 한 장이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앨범에 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았고요.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볼 때마다 뭔가가 다른 것 같아서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닳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혁이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쾅도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청구서를 놓는 것처럼 공과금 고지서를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그 봉투가 유나 앞에 멈췄을 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유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서리 하나가 유나 쪽을 향해 있었어요. 봉투를 보면서 이상하게 9년 전 웨딩드레스 피팅 날이 떠올랐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이요.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였는데 그때의 유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깨선이 반듯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 식탁 위에 이게 올라올 줄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그날 그렇게 웃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였으니까요.
그때의 민혁도, 그때의 나도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민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이제 이렇게 못 살아.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끝내기로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오래 생각한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거래를 종료하는 사람의 더 이상 협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그 목소리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모르겠다는 물음이었어요. 9년 동안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싶었어요. 아직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문제면 풀 수 있다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근데 민혁의 대답은 그 믿음을 그냥 밟아버렸어요. 잘못이 어딨어. 그냥 내가 싫어졌어. 5초의 정적이 있었어요. 그 5초 동안 유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싫어졌다는 말, 잘못이 없다는 말, 그게 의미하는 건 하나였어요. 유나가 어떤 사람이었든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밤중 수유로 잠 못 자고 다크서클이 내려온 것도 유나였고 시댁 전화 올 때마다 웃는 목소리 만들던 것도 유나였고 아이 10날 혼자 응급실 뛰어간 것도 전부 유나였어요.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도시락 싸고 명절 음식 차리고 시어머니 생신 잊지 않으려고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부가 지금 이 한 문장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9년을 정리하는 방법치고는 너무 간단했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봉투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걸 받아들고 서 있는 자신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의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실감이 나든 나지 않든 지금 이 일은 진짜라는 것을.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에서 가져온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마룻바닥 위를 굴렀어요. 도시락, 다림질, 시댁 명절, 응급실, 아이 울음, 밤새 달랜 것들, 혼자 든 짐, 전부 그 바퀴 소리에 실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세워주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아내가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당연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 9년이 지금 이 캐리어 바퀴 소리 하나에 실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으며 민혁이 한마디 더 했어요. 살이나 좀 빼. 그래야 재혼이라도 하지.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물이 아직 흐르고 있었고 거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반도 안 먹은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전부 그대로인데 뭔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까와 같은 공기인데 뭔가 다른 공기 같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아이들 방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그 발소리가 자기 쪽으로 오기 전에 화장실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한테는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얼굴을, 지금 이 손을, 지금 이 봉투를. 화장실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유나는 비로소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로 9년을 함께 살았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공간이 이 차가운 타일 위였습니다. 흘릴 눈물조차 이렇게 숨어서 흘려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억울했어요. 아이들이 방문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이삿날은 조용했어요. 박스 3개였습니다. 9년이 박스 3개였어요. 짐을 싸면서 유나는 계속 멈췄습니다. 어떤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고 또 집었다가 내려놓고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 몰랐어요. 이 집에서 9년을 살았는데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은 민혁이 사온 거였고 소파도 민혁이 골랐고 냉장고도 그럼 내 것은 뭐지? 옷 2상자, 아이들 짐 1상자. 그게 전부였어요. 친정차가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스를 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차에 짐을 실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유나가 아이들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설 때 엄마가 뒤에서 문을 닫아줬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9년의 끝이 저 딸깍 소리였구나 싶었습니다. 친정 작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예전에 쓰던 방이었는데 낯설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집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러다 등을 돌렸죠. 볼 수가 없었어요. 눈밑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살이 처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게 내 얼굴인가 싶을 만큼 낯선 얼굴이었어요. 민혁이 창피하다고 했던 얼굴이 실제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먼저 든 생각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였어요. 분노가 아니라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얼굴이 된 거지? 결혼 전에 나는 어떤 얼굴이었지? 아이들 밥을 먹이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 됐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밥 차리고 가방 챙겨주고 현관에서 안아주고. 근데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몸이 멈췄어요. 친정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수저를 들 수가 없었어요.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몸이 거부했습니다. 멍하게 앉아 있다가 밥이 식었다는 걸 깨닫고 일어나는 날들이었어요. 엄마가 밥 좀 먹어 하면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알았다는 말이 먹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을 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으니까요. 이 냄새를 맡으면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드는 냄새였어요. 근데 지금 이 냄새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던 사람이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는 것. 그 사이 9년이 통째로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뭘 하다 온 걸까? 9년 동안 뭘 한 걸까? 한지수가 온 건 이혼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벨도 안 누르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열어줬겠죠. 편의점 봉지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유나 옆에 앉았어요. 힘내도 아니고 괜찮아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서 유나 무릎에 올려놓고 자기도 하나 뜯어 먹으면서 1시간 동안. 그게 그때 유나한테는 가장 좋은 위로였어요. 말로 된 위로는 그 순간엔 전부 너무 가볍게 들렸을 테니까요.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지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작은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 7살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는지, 아빠는 어디 있는지 묻지 않는 나이이기도 했고, 다 알면서 묻지 않는 나이이기도 했어요. 유나는 그 눈을 봤습니다.
여전히 뭔가를 기대하는 눈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눈이었죠. 나는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 수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등 뒤에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뭔가를 건드렸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것처럼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오래 깨어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같은 질문을 다시 했을 때 그때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응, 행복해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울기만 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억울함이 아닌 각오였어요. 새벽 5시였어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유나는 조용히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었어요. 오래된 운동화였습니다. 발등 부분이 뻣뻣했어요. 결혼 전에 사놓고 신발장 구석에 5년쯤 뒀던 신발이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는 신을 일이 없었고 낳고 나서는 운동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신발끈을 묶으면서 손이 느렸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문을 닫고 나갔어요. 공원까지는 걸어서 3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직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띄엄띄엄 켜져 있었어요. 운동복을 입고 나온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거울에서 등을 돌리던 그 몸으로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게 낯설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200m쯤 갔을 때 숨이 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무릎이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벤치가 뼈까지 전달됐습니다. 거기서 울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새벽 공원에 혼자 앉아서 200m에 숨이 차서 우는 여자. 이게 지금의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내 상태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울고 나서 일어섰습니다. 그냥 이대로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걸었어요. 나갈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10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그냥 잠깐 쉬려고요.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게 앉아서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지쳤다기보다 마음이 지쳐서 앉은 것이었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야 하지?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기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7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온 것 같았어요. 유나를 보면서 뭔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귤인데 하나 드실래요? 나눠 드시게 많이 챙겨왔어.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귤 하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잠깐 그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귤 2개가 비닐 안에 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지나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유나는 귤을 손 안에 쥐고 있었어요. 차가웠어요. 새벽 공기만큼 차가운 귤이었습니다.
그 온도가 손바닥에 전달됐어요. 작고 동그랗고 차가운 것. 그게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귤을 준 거잖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뭘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불쌍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귤 하나를 줬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9년 동안 내가 뭔가를 받아본 게 언제였지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고생했다는 말, 잘한다는 말, 괜찮냐는 말. 기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귤 하나가 그 전부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유나는 귤 껍질을 벗겼어요. 손이 차가워서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한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어요. 이상하게 달았어요. 오래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않은 사람한테 오는 그 달콤함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귤 한쪽이 아직 입안에 있었어요. 그 단맛이 사라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걸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이 가장 멀리 걸은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포트폴리오 파일을 들고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두껍고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유나가 결혼 전에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도면들, 시공 사진들, 컨셉 스케치들. 지수가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내가 만든 거야. 유나는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이름이었어요. 서유나. 도면을 손으로 훑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이걸 만들 때 밤을 새웠던 것, 공간이 완성됐을 때 사진 찍으러 갔던 것, 그때의 감각이 손끝을 통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9년 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민혁을 만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시댁에 웃는 목소리를 만들기 전에, 혼자서 뭔가를 만들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이 종이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꺼내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지수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나가 연필을 들었어요. 도면 여백에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였는데 그 선이 면이 되고 공간이 됐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잠들었던 손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작고 거친 스케치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틴이 생겼어요. 새벽 5시 기상, 30분 걷기, 아이들 등교 배웅. 그 다음이 유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놓고 거래처 연락처를 찾아보고 프리랜서 플랫폼에 프로필을 올리고 이력서를 쓰다가 결혼 후 공백 기간을 보고 멈추기도 했어요. 10년 가까운 공백이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칸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2달쯤 지나서 첫 연락이 왔어요. 홍대 골목 안쪽 카페였습니다. 사장님이 예산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계약금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첫 시작이 필요했어요. 다시 뭔가를 만든다는 것, 그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시공 첫날부터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부 3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카페와 전에 거래하던 시공업자였어요. 유나가 현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더니 옆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나지막하게, 그러나 유나 귀에는 들리게.
대표가 온다더니 사모님 오셨네. 뒤에 두 명이 피식 웃었어요. 유나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뭘 알겠어 라는 눈이었어요. 남편 돈으로 취미 삼아 하는 거 아니냐는 눈이었습니다. 이 눈의 종류를 유나는 잘 알았어요. 오래 봐왔으니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시하는 눈이 어떤 모양인지, 결혼 9년이 그 공부를 시켰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도면을 꺼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도면을 폈습니다. 동쪽 창 방향, 오후 3시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 테이블 배치가 그 빛과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조명 위치가 바뀌면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가지씩 짚어나갔어요. 처음엔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팔을 내렸어요. 도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손가락으로 선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기 이병 마감재는 뭐로 해요? 유나가 답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또 물었어요. 그렇게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사모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보셨네요. 칭찬인 척하는 말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미 됐으니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면이 다 말해줬으니까요. 시공이 끝난 날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 갔더니 사장님이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후 3시의 빛이 정확히 테이블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유나가 설계한 대로였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유나는 그 빛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가 내가 만든 걸 보고 좋다고 말해줄 때의 그 감각. 9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차린 밥상이나 다림질한 와이셔츠에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건 달랐어요.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짧게 새벽마다 걷던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어요. 얼굴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것보다 표정이 먼저 살아났어요.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야, 너 오늘 좀 다르다. 유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요. 그리고 최도연이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대학 선배였습니다. 공간 디자인을 같이 배우던 때가 있었죠. 건축가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생겼던 그런 사이였어요. 문자였습니다. 요즘 일한다는 얘기 들었어. 잘 되고 있어? 짧은 문자였는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도연을 처음 만난 건 22살이었습니다. 같은 설계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던 때였어요. 도면을 앞에 두고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피자를 시켜 먹고 완성된 공간을 보면서 같이 뿌듯해하던 시간들이었죠. 그때의 유나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운 게 없었고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는 게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응, 겨우 시작한 거지만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또 문자를 했어요. 밥 먹자.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람이 원래 그렇듯이 도연은 유나가 이혼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캐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결혼 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헤어지면서 도연히 말했어요. 힘들면 연락해. 진짜로. 짧은 말이었는데 오래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연락하면 받을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달 말 지수가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거 봐. 서울 도심 특급 호텔 로비 리디자인 공모전. 마감 3주 후야. 규모가 컸어요. 신생 업체가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접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될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안 해보고 포기하기는 싫었으니까요. 결과는 1차 탈락이었어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2줄짜리였어요. 유나는 그 메일을 프린트해서 접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서랍 안에 넣었죠.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도면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 문자가 왔어요. 탈락했다고 들었어. 괜찮아? 다시 넣을 거야. 도연의 답장은 빨랐어요. 그럼 도면 보여줘. 같이 봐줄게. 다음 날 만났습니다. 도연은 도면을 꺼내놓고 한참을 봤어요. 틀렸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을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사람이 처음 느끼길 바라는 게 뭐야? 환영받는 느낌이요.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것. 그게 지금 안 보여. 근데 내 말 속에는 있어. 두 번째 제안서는 2배 두꺼웠어요. 빛의 각도, 동선, 카운터 앞에 선 사람이 처음 보게 될 시야. 그리고 이 문장을 썼습니다. 공간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처음 들어선 그 순간의 인상이 그 호텔 전체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손이 멈췄어요. 공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건 유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쯤 잘린 사진 속에서 뒤로 물러서야 했던 명절에서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는 것도 그걸 이 제안서에 넣었습니다. 2차 발표 날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나는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가운데에 앉은 50대 남성이 유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옆 사람에게 낮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소곤거리는 목소리였어요. 들리지 않았지만 유나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눈빛의 종류를. 남성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업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8개월 됐습니다. 남성이 서류를 내려놨어요.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슬쩍 밀었습니다. 이미 결정됐다는 동작이었어요. 왼쪽 심사위원은 제안서를 펼치지도 않은 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심사위원은 볼펜을 돌리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8개월이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뒤따랐어요.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통상 5년 이상 업력의 업체와 진행하거든요. 아시죠? 무시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설명이었어요. 당연한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민혁이 또 쪘어 라고 냉장고 문을 열면서 말하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상처를 주면서 상처인 줄 모르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유나는 도면을 꺼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성이 잠깐 봤습니다. 예의상 펼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시 멈췄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더니 왼쪽 심사위원에게 슬쩍 밀었어요. 아까까지 제안서를 펼치지도 않던 그 심사위원이 이번엔 직접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창밖을 보던 오른쪽 심사위원도 고개를 돌렸어요. 유나는 기다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도면이 먼저 말하게 뒀어요. 공간 진입 시 시선 동선을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실질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유나가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순간 세 명이 동시에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들은 옆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유나의 도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질문이 12개 나왔어요. 처음에 서류를 밀었던 남성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엄령 얘기는 제가 너무 섣불리 했네요.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인정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최종 선발이 됐습니다. 수주 통보가 온 날 지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유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눈을 감았어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됐다. 참 오래 걸렸다는 것도요.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됐어.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오늘 저녁 내가 살게. 저녁을 먹으면서 도연이 말했어요. 고생했다. 평범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이렇게 큰 말인 줄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려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 주 금요일 갈라 디너 초청장이 왔어요.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물었어요. 이날 같이 가줄 수 있어? 갈게. 두 글자였습니다. 짧고 분명했어요. 유나는 그 답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날이 기다려졌어요. 두려운 것보다 기다려지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내가 만든 공간 안에 서는 것, 그리고 도연이 옆에 있다는 것. 강민혁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올 예정이 아니었어요. 거래처 본부장이 갑자기 일정이 생겼고 팀장인 민혁이 대신 배석하게 된 거였습니다. 초청 좌석은 3층 비올, 연회장 가장자리 테이블이었어요. 메인 행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아는 민혁은 별 감흥 없이 왔어요. 명함 몇 장 나누고 적당히 있다가 오는 자리겠거니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도 이 자리가 특별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보고 자료, 아직 마무리 안 된 거래처 미팅,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어요. 공간이 달랐습니다. 전에 왔던 이 호텔과 완전히 달랐어요. 조명이 고요하게 흘렀고 공간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는 민혁도 이 로비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느려졌습니다. 올려다보고 주변을 보고 또 올려다봤어요. 이게 왜 달라 보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뭔가 환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어요. 이 호텔이 이런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일행이 먼저 안쪽으로 걸어갔고 민혁은 로비에서 한 박자 느렸습니다. 올려다보고 천장 조명의 각도를 보고 벽면을 봤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 계산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만든 거지?
그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로비 저편에서 여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네이비 드레스였고 키가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이 공간 안에서 낯설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옆에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같은 속도였어요. 이상하게 눈이 갔습니다. 민혁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일행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분이 오늘 행사 주인공이에요. 이 호텔 리디자인 수주한 서 대표님이요. 이 로비가 다 저분 작품이래요. 서 대표? 민혁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렸어요. 서, 익숙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비가 저 사람 작품이라는 말. 아까 들어오면서 감탄했던 공간이 저 사람이 만든 거라는 말. 그냥 유능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총지배인과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옆 얼굴이 보였어요. 민혁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눈이 한 번 더 갔습니다. 다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리고 깨닫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저 로비가 누가 만든 건지를 두 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5년 전에 살이나 좀 빼라고 말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간 그날 밤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는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 눈빛이 민혁의 가슴 어딘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예전에 이 눈이 자기를 보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이 눈이 자기 눈치를 봤어요. 실망시킬까봐, 더 화낼까봐, 뭔가를 들을까봐. 근데 지금 이 눈은 아무것도 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민혁의 눈이 유나 옆에 남자에게 갔어요. 키가 있었습니다. 단정했어요. 로비를 아까 민혁과는 다른 눈으로 훑어보다가 유나에게 뭔가를 낮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들 사이의 호흡이었어요. 낯선 사람 사이에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두 사람 같았어요. 그냥 편안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은 그걸 봤어요. 결혼했을 때 유나가 자기 앞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있은 적이 있었나? 저렇게 자연스럽게 힘없이 그냥 자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유나의 어깨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생각했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항상 이게 집에 들어와서 느끼던 공기가 아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모습이 기억이 없다는 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없다는 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자기 앞에서는 한 번도 저런 얼굴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길수록 민혁 안에서 이상한 게 자랐습니다. 이 공간에서 총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요. 살쪘다고 창피하다고 내쫓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의 주인공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근데 가까이 갈수록 맞았어요. 틀림없이 유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유나인데 뭔가가 달랐어요. 이 로비를 들어설 때 감탄했던 그 공간이 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 들어오면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이요.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유나가 이걸 만들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살쪘다고, 촌스럽다고,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민혁이 멈춰서며 말했어요. 유나야? 그 이름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민혁 자신도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낮아질 줄 몰랐어요. 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유나라는 건 이제 분명했습니다. 근데 뭔가가 목소리를 낮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민혁은 몰랐습니다. 도연이 민혁 쪽을 봤어요. 한 번 봤습니다. 판단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냐는 시선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유나를 봤어요. 그 짧은 시선 안에 민혁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위협도, 경계도, 호기심도 그냥 확인이었어요. 누구냐고. 그리고 알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유나는 민혁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눈이 깜빡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만남인데 예상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실제로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만남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준비가 돼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반말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어요. 차갑다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해진 거리를 두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지인에게 하는 정도의 온도였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라는 무게가 그 목소리에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민혁한테는요. 민혁은 무의식적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이 눈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숨이 안 나왔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민혁이라면 이미 뭔가를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살이 빠졌네, 달라졌네, 뭔가를.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됐어요. 이 공간이 유나가 만든 거라는 것, 이 자리의 주인공이 유나라는 것, 총지배인이 허리 숙여 맞이한 사람이 유나라는 것. 그것들이 말을 막았습니다. 도연이 유나 옆에서 자연스럽게 반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 있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요. 그 움직임 하나가 민혁의 눈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함께 있어 온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자기가 이상하다는 것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자기가 버리고 나온 뒤에 유나 옆에 누가 있든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눈이 갔어요. 계속. 민혁이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여기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그 담담함이 민혁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가 있으면 맞서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남자는 적도 아니었어요. 경쟁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나 옆에 원래 있는 사람처럼요. 민혁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그걸 유나가 봤습니다. 지수도 봤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컸어요. 이 공간 안에서 민혁이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었어요.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유나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도연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를 비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수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요. 멀어지지 않으면서
저 남자는 유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끼어들지도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 균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이 아니면 그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민혁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을 거예요. 저 남자가 왜 저 자리에 있는지를요. 할 말이요. 유나의 대답은 세 글자였어요. 기다리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어떤 말이 나오든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드레스 자락들이 스치고 낮은 대화 소리가 흘렀어요. 로비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주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민혁과 유나가 서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도연이 지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민혁이 그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봤어요. 뭔가를 묻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냐고, 언제부터냐고. 근데 묻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민혁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버리고 나간 사람한테 5년 뒤에 만나서 저 남자 누구냐고. 그 말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말인지 아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미리 준비했을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인정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으려는 낮음이었어요. 진심에서 나온 낮음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의 눈이 잠깐 주변을 훑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과도 그 시선 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나? 들리나? 그걸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9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 눈이 주변을 훑는 것, 목소리를 낮추는 것, 그 사람이 5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과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그래서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인정했다고 달라지는 게 뭔지, 그 다음 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요 였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대도, 분노도, 기다림도. 그땐 나도 힘들었고, 회사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민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한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힘들었고, 회사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게 이유였어요.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아내한테 살쪘다고 해도 된다는 것.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9년을 함께 산 사람을 캐리어 하나 끌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것. 말하면서 그게 어떤 말인지가 느껴졌는데 멈추기는 싫었습니다. 힘들면 아내한테 살쪘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민혁의 입이 닫혔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잔소리, 구두소리, 낮은 대화들이 전부 배경으로 물러났습니다. 민혁 안에 변명이 있었을 거예요. 회사 스트레스, 그때의 감정 상태, 말이 지나쳤다는 것. 전부 혀끝까지 올라왔을 텐데 유나의 눈을 보는 순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이 화나거나 슬픈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판단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변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직원이 유나 옆으로 다가왔어요. 대표님, 메인홀 쪽에서 확인 요청 들어왔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받아서 두 군데 사인을 하고 돌려줬어요.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 게 원래 하는 일인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다시 민혁을 봤어요. 그 시간 동안 민혁은 그걸 다 봤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오는 것, 유나가 자연스럽게 사인하는 것, 사인을 받고 물러서는 직원의 태도지. 저 직원은 유나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호텔 전체가 유나를 오늘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오늘 이 자리의 말석 팀장이었어요.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살갗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게, 창피한 방식으로 저쪽에서 도연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유나가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민혁이 낮게 말했어요. 저 남자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이었는데 다급했어요. 그 다급함이 민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줬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알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유나가 잠깐 민혁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도연 쪽을 봤습니다. 도연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도연이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민혁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유나 옆에 섰어요. 그리고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이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저기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그게 더 나빴습니다. 이 남자한테 민혁이 경계의 대상도 아니라는 게,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존재가 저 남자에게 아무런 위협도 아니라는 게, 이 인사 안에 민혁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혁은 인사를 받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유나를 봤어요. 오래 걸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끼리 나누는 톤이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그 말이 민혁을 향한 말처럼 들렸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 대화가 거의 끝났다는 것, 더 할 말이 없다는 것. 민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나 진짜 할 말 있어. 나 후회. 도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표정은 없었어요.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 시선이 민혁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이 남자는 싸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유나를 보호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유나 옆에 있어야 할 자리에. 그 편안함이 민혁에게는 가장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운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그 자리가 자기 것이었는데 자기가 버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새 아내 채린이 민혁 팔을 잡았어요. 민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누가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두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스치는 옷자락들, 잔 부딪히는 소리, 구두 소리. 도연이 유나 옆에 서 있었어요. 지수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둘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서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입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민혁이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도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그게 가장 컸어요. 이 남자는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초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자기한테 위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가장 불편했어요. 민혁한테는요. 유나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화가 난 것도 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분명했어요. 말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살찐 여자가 아니에요. 민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 공간 보여요? 유나가 잠깐 시선을 올렸어요. 로비 천장에 조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둥 옆 벽면이 빛을 받고 있었어요. 카운터 위 생화가 딱 맞는 높이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이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당신이 창피하다던 여자가. 민혁이 로비를 봤습니다. 처음 들어설 때 발이 느려졌던 그 공간이었어요. 이상하게 감탄했던 조명이었습니다. 들어올 때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그 공간이,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던 그 공간이, 그 안에 유나가 있었어요. 아니, 이 공간이 유나였습니다. 민혁이 창피하다며 사진 뒤로 세우던 사람이, 살쪘다고 내쫓던 사람이, 이 호텔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공간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민혁 얼굴 위로 뭔가가 천천히 눈에 보이게 무너졌어요. 도연이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건 유나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 옆에 있어주는 게 자기 역할이라는 것. 말하는 게 자기 역할이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옳은 순간이 있다는 것. 유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얼굴 하나에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후회하는 것 같은 표정, 무너지는 것 같은 눈빛,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 그게 보이면 왜인지 모르게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어요. 예전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저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편이 아니었다는 걸. 화장실 타일 바닥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참고 있던 그 밤이요. 새벽 5시에 혼자 운동화를 신고 나갔을 때 200m의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울던 그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엄마 이제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던 그 저녁이 생각났어요. 탈락 이메일을 서랍에 넣고 도면을 꺼내던 그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도연이 내 말 속에는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유나 안에 있었어요. 저 사람은 그 시간 중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낮았을 때, 일어서려고 했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흔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 무너지는 얼굴이,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말 사이에 쉬지 않았어요.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멀리 와 있어서요. 민혁이 입을 열려 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말하기엔 이미 늦었고, 사과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작았고, 저 남자 앞에서 할 말이 있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팔을 잡고 있었는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누가 있는지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유나에게 말했어요. 들어가자. 짧았습니다. 짧은데 충분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만든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메인홀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란히. 걸음이 일정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도망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민혁이 더 이상 그 걸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유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게 힘없이. 유나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걸음 소리만 고요하게 멀어졌습니다. 도연이 문 앞에서 유나를 위해 문을 잡았어요. 유나가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연이 마지막으로 민혁 쪽을 한번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을 뿐이에요. 경고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이었습니다. 끝났다는 확인. 그리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 민혁 혼자 남았어요. 홀 안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서자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총지배인이 유나를 메인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옆에 걸었어요. 자연스럽게요. 유나의 속도에 맞추면서 말없이. 재촉하지 않고 앞서지 않고. 유나는 그 박수 소리 안에서 잠깐 멈췄어요. 새벽 5시에 혼자 운동화를 신고 나가던 그 새벽들이 생각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걷던 것. 아직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고 운동복을 입고 나온 자신이 어색했던 것. 200m의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눈물을 닦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울고 나서 일어서서 다시 걷던 것. 비가 와도 나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걷던 것. 탈락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서랍에 넣고 도면을 꺼내던 그 밤들이 생각났어요. 버리지 않고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던 것.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던 그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대신 아이를 뒤에서 꼭 껴안았던 것. 도연이 도면 앞에서 내 말 속에는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 말 하나로 다시 썼던 제안서가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이 박수 소리 안에 있었어요. 그날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없었어요.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서 하루하루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잘했어. 짧았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말이었어요. 정말 잘했다. 도 아니고 고생했다. 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했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사람은 그 모든 날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새벽에 나갔는지, 어떤 밤에 다시 도면을 꺼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잘했어 였습니다.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닿았어요. 지수가 맞은편에서 유나를 봤어요. 말없이 웃었습니다. 5년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혼 직후에 벨도 안 누르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타나서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던 날도 일어서던 날도 처음으로 작게 웃던 날도 옆에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지수의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울 것처럼. 유나도 웃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혁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이 옆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비뚤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겠죠. 새 아내 채린이 팔짱을 끼웠는데 민혁의 팔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채린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 들릴 수 있겠어요. 채린이 자기 손을 잡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로비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조명도
벽도, 공간을 가르는 선도 전부 유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들어올 때 감탄했던 그 공간이요. 이 공간 안에 있는 내내 유나 안에 있는 것과 같았어요. 민혁이 창피하다며 사진 뒤로 세우던 사람이, 살쪘다고 내쫓던 사람이 이 호텔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공간을 만들고 지금 저 문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서 자기가 한 번도 줘본 적 없는 방식으로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 이 공간 안에 있는 한민혁은 유나 안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들어올 때 감탄했던 그 조명이 유나의 손에서 나온 빛이었다는 것. 발이 느려졌던 그 공간이 유나가 만든 공간이었다는 것. 이 호텔에 있는 내내 유나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 그게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도, 이 공간을 나가도, 이 호텔에 다시 올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 이 로비를 볼 때마다 문 너머에서 박수 소리가 또 들렸어요. 더 크게. 유나가 공식적으로 소개되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로비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들어올 때 감탄했던 것처럼 지금도 아름다웠어요. 그게 더 나빴어요.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 조명 하나, 이 벽면 하나, 이 공간을 가르는 선 하나, 전부 유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이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등지고 자기 삶으로, 자기 사람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름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것, 이미 멀리 와 있어서 그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수를 받는 것. 그게 유나가 5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벤치에서, 그 도면 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계속 흘렀어요. 유나가 계산한 각도로, 유나가 설계한 방향으로, 민혁이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시간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만 받았던 날들이요. 살이 쪘다고, 변했다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이야기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 건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유나가 그걸 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지금 버티고 있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서로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